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만큼 할 이야기도 많고 해야 할 이야기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대한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요 며칠 사이에 제 머릿속에 대한미사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서 이걸 발산해버려야지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한미사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하푼 대한미사일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 공격하면 또 뭐가 생각나나요? 아마 적이 수많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아군의 함선이 수많은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푼은 더 이상 서방권을 대표하는 표준 대한미사일도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미사일일 뿐입니다. 지금 서방권의 표준 대한미사일은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입니다. 최근에는 영국까지도 NSM 미사일을 선택해서 서방권 표준 대한미사일로 그 입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미사일의 실전 사례에서 대규모의 대한미사일을 동원한 공격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함대 공미사일을 통해서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거의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봐도 마찬가지인데 무기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도 대한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푼 미사일에서 생각이 멈춰 있습니다. 그 후에 미사일. 지금 현 시점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미사일의 공격 형태도 많은 사람은 수많은 대한미사일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포화 공격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음속 미사일은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음속 미사일은 쓸모가 없고 초음속 대한미사일만이 강력한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서방권에서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들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음속 대한미사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적의 방공망에 쉽게 요격되어 버리는 대한미사일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리는 없죠. 여전히 그런 아음속 미사일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미사일들이 여전히 현대적인 방공망을 돌파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 현대적인 아음속 대한미사일들의 적 방공망 돌파 전술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CIWS-2가 왜 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아음속 미사일조차도 막지 못하는지도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CIWS-2는 초음속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최씨 나음속 대한미사일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한미사일의 발사부터 이야기하죠. 보통 아음속 대한미사일들은 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에 의해서 발사되고 어느 정도 속도를 얻은 다음에 일정 고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음속 대한미사일들은 고도 3km까지 상승해서 3km에서 순항하게 되는데 이 고도가 가장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고도 10km에서 순항하게 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20에서 30km에서 순항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순항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시작부터 아음속 대한미사일들은 초음속 미사일에 비해서 적에게 탐지될 피탐지성은 대폭 낮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고도 10m 이하로 저공비행을 하면 안 되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거리는 대폭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 나음속 대한미사일 뿐입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10km에서 가속 구간을 가지고 가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을 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고도를 낮추어서 시스키밍 고도로 비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속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무조건 고도 10km의 순항고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고도 10km를 올라가서 거기서 충분히 가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처음부터 고도 10m 이하의 시스키밍 고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딱 한 번 상승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될 때 고체 부스터로 가속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주엔진이 가동되기까지 계속 상승을 해야 하고 수백 미터를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엑조세 미사일 최신 버전은 이 고체 부스터에 추력 편향 노즐을 달고 있습니다. 이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발사될 때부터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않게 해서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잠수함들이 잠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수함들은 적 함대의 대잠수함 방어막 밖에서 잠대함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수사함에 비해서는 적 함대에 훨씬 가깝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적함대 대잠수함 방어막 밖에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대한미사일은 처음부터 고도 10m 이하의 시스키밍 고도로 적함대에 접근해서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함대는 이 대한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함 미사일은 수상함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음속 대함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피탐지성인 겁니다. 한마디로 적방공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함미사일의 피격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아예 미사일의 접근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 함선들이 대함미사일의 접근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적인 요격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전이나 체프 등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사일을 방어했죠. 그래서 아음속 대함미사일의 최대 핵심은 바로 피탐지성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 말이죠. 그리고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침몰한 모스크바함도 아예 요격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함은 아예 피격될 때까지도 대함미사일의 접근 자체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대함미사일은 파도의 난반사 등에 의해서 과거의 레이더로는 포착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갈수록 A사 레이더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대함미사일도 함선들이 탐지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의 최신 아음속 대함미사일들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서 더욱더 피탐지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전투기 등에 비해서는 크기가 훨씬 작은 데다가 낮은 고도로 인해서 탐지가 힘든 데다 여기에 스텔스 성능까지 가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기경보기 등 타 탐색수단에 의해서 사전에 탐색하고 사전 경고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A사 레이더라고 해도 자함의 레이더만으로는 요격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탐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미사일이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이죠. 그러나 이리 접근해도 최종적으로는 CIWS에게 포착될 것이고 이 CIWS에 의해서 요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몰래 접근해서 최종 돌입 단계에서 CIWS를 돌파하는 게 정말 회피기동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발하는 CIWS2 같은 최신 CIWS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데 아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리 없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말 못 막습니다. 그럼 대함미사일들의 회피기동에 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대함미사일들의 회피기동 중에 가장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가장 개발된 지 오래된 회피기동은 파형기동입니다. 파형기동이란 시스키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동으로 말 그대로 미사일이 지그재그로 비행하는 기동입니다. 그러나 이 기동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원래 파형기동은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대함미사일이 레이더로 적함선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비행한 것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적 대공미사일의 공격을 피하는 기동술로 발전을 한 건데 그건 과거의 SM2 같은 미사일들은 해수면 난반사로 인해서 욕격미사일들이 위에서 목표를 포착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해수면 난반사를 피하기 위해서 욕격 대상인 대함미사일과 수평을 이룬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파형기동은 수평으로 접근하는 적대공미사일을 회피하기에 적절한 비행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ESSM이나 해공 같은 지금의 최신 함대공 미사일들은 수평으로 전환하는 과정 없이 바로 목표에 내리꽂기 때문에 파형기동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최신 함대공 미사일들에게는 파형기동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적 방공망에 대한 미사일이 노출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최신 함대공 미사일에는 파형기동은 요격기회만을 늘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필요성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게 적의 CIWS를 회피하기 위한 종말 회피기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피기동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푼 미사일이 시행하는 팝업 기동이 생각나실 겁니다. 목표 근처에서 급상승했다가 목표에 내리꽂는 팝업 기동이요. 그러나 하푼의 팝업 기동은 지금은 엄청난 구식 기동입니다. 최신 대함 미사일들은 배럴롤이나 루프 기동 그리고 찌그러진 배럴롤 등 팝업 기동 같은 2차원적인 회피 기동뿐만 아니라 마치 전투기들처럼 3차원의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푼은 팝업 기동만이 가능할 뿐 3차원 회피 기동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푼 미사일은 공기흡 입구가 미사일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3차원 기동을 하게 되면 그 공기흡 입구로 제대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엔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3차원 입체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튀어나온 고정식 공기흡 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해성 같은 경우를 보면 양쪽으로 노출된 2개의 고정식 공기흡 입구가 있고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도 1개의 고정식 공기흡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급격한 기동에도 공기흡입이 원활해서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푼은 팝업 기동만이 가능하고 3차원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3차원 기동을 하면 CIWS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골키퍼 CIWS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펠렁스 최신 모델은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이런 3차원 입체 기동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펠렁스는 레이더를 보충해줄 열상과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이 카메라들로 3차원 기동을 추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CIWS-2는 아예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광학 카메라가 없어도 이런 3차원 기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골키퍼에도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주간용 광학 카메라로 펠렁스처럼 열영상과 결합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열영상과 광학 카메라 그리고 이 장치들이 3차원 기동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골키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키퍼는 3차원 기동을 추적하고 요격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 중인 CIWS-2는 3차원 입체 기동을 하는 대한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동만 빼고요. 펠렁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 중인 CIWS-2조차도 요격이 불가능한 기동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찌그러진 배럴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찌그러진 배럴롤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루프나 배럴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항공기도 사용하는 비행입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배럴롤은 대한미사일만 하는 기동입니다. 배럴롤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항공기가 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 손의 끝을 자신의 눈 쪽으로 향하고 손을 눈 쪽으로 오게 하면서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게 배럴롤입니다. 전투기들이 많이 하는 회피기동이죠. 그럼 찌그러진 배럴롤이라는 건 뭐냐? 그 배럴롤 과정 중에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 늘렸다를 해버리는 기동입니다. 이 기동 자체는 엄청난 중력이 걸려서 사람이 타는 항공기에는 할 수 없는 기동입니다. 사람이 탄 상태에서 그런 기동을 하게 되면 탑승한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 가속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인 대한미사일이기에 가능한 기동입니다. 그런데 CIWS가 요격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미사일이 어떤 회피 기동을 하는지를 알고 그 미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배럴롤은 이 찌그러뜨리는 부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에 수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CIWS가 대한미사일의 미래 위치를 파악하고 요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찌그러진 배럴롤을 한다고 알려진 미사일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프랑스 엑조스의 최신 버전과 바로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 두 종뿐입니다. 특히 NSM 미사일은 이런 급격한 기동 중에도 시커가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커가 좌우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해성 대한미사일은 못하느냐? 솔직히 모릅니다. 해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에 찌그러진 배럴롤이라는 기동 자체가 없었지만 해성은 개발될 때부터 나중에 새로 개발되는 회피기동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동을 추가로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이 무서운 겁니다. 스텔스 능력으로 적함선의 대한미사일 방공망 구역을 돌파하고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는 찌그러진 배럴롤 등을 사용해서 적의 최종 방어벽인 CIWS마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기동을 못하는 초음속 미사일들보다도 훨씬 욕격이 힘든 겁니다. 물론 초음속 미사일 중에서도 회피기동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권 국가들이 CIWS의 개발을 포기한 이유도 이제는 CIWS로는 아음속 미사일조차도 방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대신 서방권에서는 아예 종말 회피기동 단계에서의 요격은 포기하고 종말 회피기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막이 속속 등장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무기가 미국의 램 미사일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해공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는 최신함에 더 이상 CIWS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바로 종말 회피기동 직전까지 요격 행위를 하는 해공이 있기에 저는 더욱더 CIWS-2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피기동이 가능한 대한미사일은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란에서 개발한 노르대한미사일이 중국의 C-800이 대한미사일을 카피한 미사일인데 C-800은 중국이 미국의 하푼 미사일을 카피한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이란이 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C-800이 미사일을 카피한 미사일이 북한에서 등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북한에서 등장한 건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을 카피한 금성3호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미얀마를 통해서 기술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중국의 C-800을 카피 생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을 카피한 이유는 우란 미사일이 C-800보다 더 우수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결론은 북한의 우란 미사일을 카피한 금성3호 미사일도 상당한 회피기동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으로도 이러할진데 CIWS-2가 실제로 사용되는 미래에는 더 많은 미사일이 CIWS를 돌파할 능력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최신 아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